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박보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과보고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성과보고에 대해 진행에 앞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의 김동훈 팀장님께서 인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김동훈 팀장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성과보고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이복시 센터장님께서 오늘 성과보고대회를 여는 환영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시입니다. 아까 우리 박보성 팀장이 얘기했지만 촬영을 같이 하고 있어서 이후에 이제 이 결과물을 혹시 공유할 수 있으면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많이 졸리시면은 카메라 각도 피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의미 있는 성과 보고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지원이 이제 다학제로 지원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제 현장에 적용한 사례들은 체계를 잡아서 현장한 사례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서울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 작업을 통합돌봄이 이제 본격화되기 전에 서울시가 이 작업을 이제 선구적으로 먼저 하게 돼서 서울시에서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었는데요. 참여해주신 발달 판교의 실무자나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8개 분야의 전문가분들, 네,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실무자분들이 열심히 하게 됐다. 또 실무자분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실무자분들이 더 열심히 해주셔서 전문가분들이 우리가 소홀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해주셔서 저희 입장에서 너무 감사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모델을 다학제가 잘 적용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박강욱 교수님과 연구진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성과대회가 작지만 크게 의미있게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분들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하고 부모님이세요. 사실 당사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고 버거웠을 텐데 너무 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덕분에 오늘 성과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값진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에 통합돌봄이 본격화되고 이제 구체적인 지원 방법들을 찾을 때 우리 오늘의 이 성과물들이 잘 활용되고 적용되기를 바람맞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성과보고대회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총 4개의 세션으로 8개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본 사업의 사업 개요 및 운영 성과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세션은 사업 참여 기관과 보호자의 성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션에서는 연구 성과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과 보고의 책자에 있는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개인별 지원팀 김민수 연구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전문가 배치 사업을 담당하게 된 서울 발달센터 김민수 연구원입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의 순서는 총 이제 4가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사업의 개요와 사업의 운영, 그리고 참여기관과 당사자 선정 과정, 그리고 전문가의 지원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한번 자료를 조금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2023년 12월 기준에 서울시 기준으로 발달장애인이 총 36,33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소재의 평생교육센터가 총 25곳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제 평생교육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이름은 이제 2024년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전문가 배치 사업입니다.
총 6개월간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사업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내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전문가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추진 배경과 목적과 참여 기간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현장에서는 이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도전 행동 지원에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대도 어려움이 있고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전문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인 면에서 이제 다학제적인 시선과 전문가분들의 슈퍼비전이 필요한 부분이 저희의 추진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추진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을 원인을 또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 지원함에 있었고요. 아까 저희 이복실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이 단순히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또 연구의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 연구가 또 개발이 되어서 지원 모델을 또 갈 수 있도록 연구도 함께 진행되기 위해서 체계화된 연구 모형 개발도 추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참여 기관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또 서울특별시, 또 발달센터와 평생교육센터 이렇게 총 4곳이 참여 기관입니다. 참여 기관의 주요 역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특별시가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했고 그 예산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괄 기관인 이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과 일정 조율도 하고 이렇게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참여 기관은 총 4곳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저희 또 주목할 점은 전문가 영역인 것 같습니다. 총 현장 실무 전문가를 포함하여서 9개의 영역이 있었고요. 총 25명의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여기 사업에 참여를 하시게 되었고, 도전적 행동 중재를 지원을 위해서 전문가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참여 기간과 당사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때 당시에는 서울시에는 24곳의 평생교육센터가 있었습니다. 중구가 그 이후에 이제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 기초조사 관련 공문을 저희 센터에서 발송을 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회신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구성 집단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배치 사업과 관련하여서 모집 공문을 총 24곳의 평생교육센터에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총 4곳, 관악, 성북, 양천, 영등포 4곳의 신청기관과 당사자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참여기관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여서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 기관과 전문가의 집단, 부모교육 진행 방식 등을 공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4곳의 평생교육센터가 참여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총 인원은 15분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표를 보시고 각 센터별로 인원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문가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가 집단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욕구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파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교의 종사자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간담회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현장 전문가 미 포함해서 8개의 영역으로 저희가 전문가 집단이 결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유선과 무선 공문을 통해서 섭외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문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81회 진행이 되었고요. 전문가의 지원의 내용으로는 종사자의 코칭과 부모님 또는 종사자의 교육과 부모 상담 등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었고요. 또 타 영역에 비해서 의료 영역이 굉장히 적은 수치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의료진의 그 직업적 특성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각 의료진 2분을 또 모시고 저희가 부모 정서 지원 교육과 또 약물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이번에 맡고 이제 마무리할 때쯤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참 저한테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저한테도 행운이었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느꼈던 거는 다학제 전문가분들의 열심과 열의도 많이 느꼈지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애써주시고 노력해주시는 그 사실도 되게 컸고요. 저희가 또 약물 교육도 늦은 시간 저녁에 그 줌으로 진행했었는데 부모님들께서도 여러분 오셔서 이렇게 들으시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 다학제는 모든 이제 가족과 당사자 또 종사자 또 전문가분들이 다 함께 만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션 1 내 서울시 발달장애 지원센터의 개요 및 운영에 대해 발표해 주신 김희수 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세션 2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션 2에서는 4개의 사업 참여 기관의 성과 공유가 있을 예정인데요. 먼저 양천구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의 구이모 선생님께서 평범한 일상, 특별한 행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특수교사 구이모입니다. 저는 평범한 일상, 특별한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트렌드 코리아의 키워드 중 하나는 아보아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보아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하고 성대한 이벤트가 늘 일상에 가득해야 행복한가요? 아니죠. 아보아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순간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일상 중에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교육생은 제가 지원자로서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통해 특별한 행복을 찾았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컨설팅을 진행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에 OT를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다영역 전문가님들께서 참여해 주셨고 초기 관찰부터 행동 중재, 교육, 피드백 등 많은 과정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정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참여하신 교육생의 보호자 간담회를 열어서 보호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렸고 보호자님들도 간담회, 교육, 상담 등 많은 부분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월에 중간평가, 11월에 최종평가를 거쳐서 그리고 저희끼리 자체 회의를 통해서 향후 당사자를 어떻게 지도할지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육생 특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별은 남자분으로 28세 자폐성 장애인 분이십니다. 센터 이용기간은 5년 6개월이시고요. 자기 주도적 성향, 기본적 일상생활 습관이 잘 형성돼 있으시고 수용 언어 이해도가 높으시며 의사표현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이분의 어려운 행동은 타의 행동과 이탈이 가장 큰 빈도로 나타나셨고 그 외 기물 파손, 자해 행동, 성행동, 집착, 강박 행동 등이 나타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컨설팅 OT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진행하고 또 전문가님들께서 강조하신 것이 기록 및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관찰 기록지, 분포도, 학습 기록지, 팩트시트지, 당사자 정보 수집 기록지 등을 가족과 그리고 저희 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기록을 통해서 당사자를 집중해서 관찰할 수 있었고 당사자분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강점 찾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찰과 기록을 통해서 강점을 찾고 그 당사자분이 좋아하는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를 이해하고 지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작성해서 당사자 입장에서 지원자와 보호자가 함께 돌아보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 장짜리 소개서로 요약하여 나타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 당사자분께서 내년 3월에 전일을 앞두고 계셔서 다른 기관 어느 담당자를 만나더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편안히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자 소망이었는데 이 소개서로 나타내고 전달드릴 계획이어서 어느 정도 조금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컨설팅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중재 지원 중 자기조절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사자분이 짜증이 쌓이면 타해가 종종 나타나시는 분인데
짜증이 날 때 심호흡을 통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에 초를 불고 시각적으로 촛불 부분을 떼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감정이 올라올 때 심호흡을 하면은 조절이 되잖아요. 그 연습을 매일 아침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게 일반화가 돼서 가정에서도 보호자께 심호흡을 종종 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자폐 당사자분들이 그렇듯이 조금 이제 잔소리에 예민하신 편이어서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을 알려줄 때는 말보다는 그림이나 글을 통한 의사소통하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분께는 커피 우유가 최대의 강화물인데 등원하자마자 저를 보면서 이제 커피 우유를 하루 종일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림을 가리키면서 점심 먹고 이 닦고 커피 우유 먹어요 라고 안내를 드렸고 잘 기다리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비상벨을 항상 누르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림 카드를 통해서 안내를 하면 행동을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타해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나타났는데 특히 무료할 때 타해가 나오는 경우에는 선호활동을 미리 제시함으로 빈도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컴퓨터를 하시고 있는 모습인데 애국가를 틀어놓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스스로 하시는 모습이세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위트 있는 분이라는 걸 아시겠죠? 평소에 좋아하던 활동들 담당자들이 눈여겨보고 제시함으로 무료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 타해가 나오는 경우에는 미리 화이팅을 해서 화를 풀어낼 수 있도록 지도를 했고 그게 이제 훈련이 되고 연습이 돼서 지금도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화이팅을 외치면서 이렇게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제 담당자와 하이파이브를 함으로써 응어리진 감정을 어느 정도 풀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커피를 먹기 위해서 비어있는 상가에 들어가셔서 누가 타놓은 커피를 먹거나 자판기가 있는 가게에 가서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보호자 커피우유를 강화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서 센터 이탈을 소구할 수 있었고 욕구 불만으로 인한 타해도 감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구성 전문가님께서는 당사자분께 따로 개인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개인 공간을 제공해드렸고 저 옷장 안쪽에 있으면 저분과 좀 사이가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예 시야 차단도 할 수 있게 파티션으로 구분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룹 활동 시에는 모든 책상에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려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시각 스케줄표를 만들어서 예측 가능한 하루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하셔서 저희 기관에 그날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 아침에 오시면 시간표 맞추기, 촛불 끄기, 그 다음에 오후에는 청소하고 산책, 당사자가 좋아하시는 산책 가기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이탈, 타해 행동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의사소통 전문가님께서는 강화물을 활용해서 이어절 요구하기를 지도하면 좋다고 하셔서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우유를 활용해서 커피우유 주세요 이렇게 이어절로 요구하기 표현을 계속 지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한 이유는 이분이 이제 말보다 행동이 좀 빠르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 뵌 분한테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자동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게 매일 훈련을 했고 지금 되게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강점이 글씨를 매우 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자가 부정확한 발음이나 작은 목소리로 말해서 지원자가 잘 못 알아들으면 종이에 써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스케치북에 쓰시는 모습인데요. 와플이라고 써서 이제 영어로도 저렇게 잘 쓰세요. 네, 표현하시는 모습이고요.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황에서는 단순하고 명확하게 두세 단어 문장 수준으로 지시하라고 전달을 받아서 저희도 이렇게 했더니 담당자와의 관계가 좋아졌고 또 간단한 규칙을 설정해서 당사자가 좋아하는 글씨로 표현하기를 할 때 스케치북은 첫 장부터 쓰는 거예요. 글씨는 5번 쓰고 강함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참여를 유도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다리는 연습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각통화 전문가님께서는 당사자가 세밀한 손 활동을 좋아하는 것을 보시고 그런 활동들을 제공하면 집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글씨 쓰기, 바느질하기, 요리하기, 보드게임 하기 등으로 세밀한 손활동을 제공했고 프로그램 중에도 그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께 이분께는 특별히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반에서 지도를 하다 보면 주 담당자 보조 인력이 중복 지시를 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아빠 잔소리 듣고 엄마 잔소리 또 들으면 싫잖아요.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원자 한 명이 1인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받아서 보조 인력과 그런 상황을 공유하고 1인 지시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잠시 저희 센터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 엄청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에요. 앞에는 엄청 멋진 공원이 있고요. 삼면이 이렇게 둘레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이 이 둘레길을 활용해서 산책을 다니면서 교육생들의 체력 향상과 조용한 곳에서 사계절도 느끼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 이런 산책 활동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당사자분께서 제일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가 산책하기인데요. 성교육 전문가님께 선호활동을 통해 성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확실히 당사자분이 교실에서 성적인 모습을 줄어드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각통화 전문가님께서는 좀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피곤할 때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좋은데 그게 산책이다라고 하셔서 저희는 이 피드백에 확신을 갖고 둘레길 산책을 6개월 이상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네, 매일 이제 주 담당자와 하원 전에도 산책을 진행하면서 이분께서 굉장히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동영상 앞모습은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지만 지금 어깨 들썩이는 모습에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이 관찰되시죠? 네. 가족 지원 전문가님께서는 당사자의 강점을 살린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피드백을 받아서 아까 당사자분께서 글씨 작성하는 거 보셨죠? 그것을 활용해서 티셔츠에 프린트를 하고 이제 다음 주 송년회 때 개별 전시회를 열어서 그동안 타해로 인해서 많이 기죽었던 우리 당사자님이 좀 이제 기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소에도 선생님들께 다양한 디자인으로 글씨 작성한 거 보면서 일부러라도 칭찬 많이 해달라고 했고 저도 아침마다 이제 등원하시면 글씨 쓰실 때 스케치북 넘기면서 엄청 많이 일부러 칭찬을 해서 그거 보면은 이제 당사자의 표정이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센터 생활 규칙을 보호자, 담당자, 당사자가 함께 약속하는 시간을 갖고 당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 우유 먹는 시간과 산책 시간을 정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욕구 충족으로 인해 이탈과 타해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담당자와 약속한 시간과 과정을 기억하고 당사자분이 기다릴 수 있었고 보호자께서 매일 커피 우유 지원도 해주셨지만 또 하나 하원 시간에 일부러 보호자와 담당자가 함께 당사자를 칭찬하는 시간을 통해서 당사자의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또 가족지원 전문가님께서 부모교육과 부모상담을 진행해 주셔서 보호자분이 성인기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곧 전의를 준비하면서 불안해하는 보호자께 안정 및 지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컨설팅을 통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사자분의 변화된 모습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는데요. 타해는 완전히 소고되지 않았습니다만 감소된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탈은 완전 소고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께 교육을 받을 때 우리의 목표는 어려운 행동의 강도와 빈도의 감소면 유의미하다고 들었는데 보신 바와 같이 그래도 성과를 이루어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긍정적 행동 지원 전에는 무료한 쉬는 시간이었다면 지원 후에는 좋아하는 활동이 확장됐고 예측 가능한 하루 만들기 그 다음에 타해 및 이탈의 빈도가 감소되었고요. 기다리는 것과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자기 조절 능력이 향상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집중했던 지원자들은 직원의 소진율이 좀 높은 편이었는데 강점 중심의 실천과 정기적인 사례 공유를 통해서 직원의 소진율도 감소되었습니다. 보호자, 당사자, 종사자는 이런 변화를 가지게 되었고 자녀에 대해서 지지하고 어려운 행동 변화를 갖게 되었고 당사자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며 긍정적 경험을 쌓게 되었고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사자는 당사자의 강점을 살린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당사자의 성향 및 욕구 파악, 지원 방법의 체계적인 실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또 하나 저희 기관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협업적 학습 동아리가 자체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저희가 교육받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센터나 지역사회 시설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기도 했고, 또 전문가님께 피드백 받은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기관의 선생님들도 전문가님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스스로 적용해보고 개인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발전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오른쪽 사진 보시면 저희 당사자분 미소 보이죠? 이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다학제 컨설팅에 참여하면서 잠시나마 느낀 점을 공유드린다면 당사자를 좀 깊이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강점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보호자, 종사자, 당사자의 관계 및 공유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차기 년도에 많은 이용인들이 새롭게 오시면서 또 한 번 대혼란의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성인 발달장애인 분을 지원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저희 기관에는 아주 특별한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고 정말 자기 일처럼 버선발로 달려오셔서 많이 알려주신 전문가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구잉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김주환 선생님께서 함께 더 멀리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4년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전문가 배치사업 성과보고에 함께 더 멀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김주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목차는 총 6개로 나누어 보았고요. 먼저 이게 본격적인 발표 앞서서 저희 센터가 뭐하는 센터인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센터 소개에 대해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저희 설립 목적, 비전, 슬로건 순서인데요. 저희 센터는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 평생교육 실천 모델을 구축하는, 즉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차별받지 않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3P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P는 전문성으로 저희 센터는 평생교육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이렇게 다양한 전문 자격을 지닌 전문 교사들이 모여서 매분기 평가나 케이스 컨퍼런스 등을 진행해서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 P는 참여로 저희 발달장애인 분들께서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아무래도 퇴행이 오는 속도가 좀 빠르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개별화 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P는 동반자로서 그 좀 유명한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저희 오늘 발표 주제이기도 한데 저희 센터는 저희 당사자분들과 함께 더 멀리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저희 센터 홍보 물품 중에 볼펜에 쓰여지는 슬로건인데요. 발달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삶, 기회는 동등하게 받는 삶, 이로 인해서 높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다음 사업 신청 계기는 총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이 5가지 이런 계기로 신청한 이번 사업을 통해서 당사자의 심리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당사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되는, 즉 저희 센터의 첫 목적이었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차별받지 않고 통합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수행 절차는 아까 김민수 연구원 분께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보호자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컨설팅 참여하실 분을 정하셨고 전문가분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재를 수립하였고 그 해당 중재 방안을 가정과 센터에서 동일하게 지원하면서 수정, 보완, 반복을 하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번에 한 케이스에 대해 발표드릴 예정이었는데 좀 이번에 사업에 신청한 당사자분들을 소개하는 게 그래도 좀 좋을 것 같다 해서 작성을 해봤는데 좀 시간 관계상 소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책자에 다 쓰여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책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케이스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어려운 행동으로는 타의 집착, 폭언, 그리고 이 모든 세 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적인 행동이 있으세요. 이분이 성적인 행동 시도하기 위해 끝까지 집착하시는 경우가 있었고, 이 집착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중재를 하다 보면 바로 타해나 폭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았고, 또 이 폭언 같은 경우는 성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활동 중에서 커플을 보고 여성을 대상으로 폭언을 하거나,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 다른 학습자분들을 지원하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는 학습자분들에게, 그리고 본인의 말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 폭언이 발생하셨었어요. 근데 좀 눈치채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다 과거형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고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만 43세 여성분이시고 지적장애, 정신장애, 그리고 이용기간은 올해 초부터 이용하셨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날짜를 보면 아시다시피 컨설팅 진행 이후로는 병원에 입원하신 전력이 없으세요. 그리고 복용 약물은 다 한 것 같고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 복용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적인 행동, 왜곡된 성관념에 대해서의 변화된 모습인데요. 저희가 먼저 교사가 선행적인 관심을 제공했고 행동 계약을 통한 보상물, 즉 강화물을 제공했습니다. 이때 학습자분이 센터에 등원하시면 학습자분이 관심을 주기 전에 교사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면서 하이파이브하고 악수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뽀뽀하거나 포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이파이브 악수하는 거다. 대체 행동을 제안해 드렸고, 이 대체 행동을 저희가 하나의 시각적 자료로 계약해가지고 이걸 책상에 부착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본인도 이 대체 행동을 수행하시고 계약된 자료를 보시고, 또 이 강화물, 본인이 좋아하시는 아이돌 사진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조절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분께서 좀 성적인 질문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히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게 몇 개월 동안 좀 시행착오를 겪었더니 이분께서 좀 교사를 조금 이해해 주시고 교사와 당사자 간에 좀 상호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계적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술 연습인데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활동 중에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폭언을 한다거나 남성을 만지기 위해 좀 달려가는 경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 내 동성 교사와 인사 연습, 이성 교사와 인사 연습, 센터 5분 거리에 있는 카페 주인분과 인사 연습, 그리고 센터 10분 거리에 있는 공원에 나가서 강아지나 아이를 대상으로 멀리서 인사하는 연습을 좀 수개월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공원에서 농구를 하고 계신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쪽으로 달려가시지 않고 교사한테 와서 멋있어요, 저 만지지 않고 말로 했어요, 이렇게 스스로 사회적 기술이 향상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폭언 및 타해, 기물 파손에 있어서의 변화된 모습인데요. 일단 이분께 우선 활동 기회를 부여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다른 학습자분들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수행 능력, 인지 능력, 수행 속도 매우 우수하신 편이세요. 그래서 교사와 함께 빠른 속도로 활동을 수행하신 후에 학습자분들에게 모델링을 제공한다거나 필요한 교구를 직접 전달해 주시면서 학습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얻게 되셔서 같은 반 학습자분들과도 매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해 예방을 위해 자극을 차단하고 인지를 재구성했는데요. 저희 센터 복도가 매우 좁아요. 그래서 딱 2명이 지나가면 꽉 찰 정도인데, 반대쪽에서 조금 다가오시면 그분이 하지 않으셔도 제가 지금 나 때리러 왔다, 나 때렸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서 타해 전조 증상인 좀 물건 강하게 내려놓기, 지금 제 머리채 잡으러 갈까? 이런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저희가 조금 언어적 지원과 함께 좀 거리 이격하고 관찰,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이분께서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됐을 때 저희가 중재를 하였고, 이렇게 몇 개월 또 반복하다 보니까 아자 잘하고 있어, 잘 참았어, 이렇게 긍정적 자기 대화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거리를 이격하고 지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세 번째
과도한 흥분 시 대체 행동을 제한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분이 흥분을 하셨을 때 심호흡을 위해 같이 숫자를 센다거나 조금의 압박감이 느껴지도록 포옹을 해드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흥분을 하셨을 때 먼저 교사에게 같이 숫자 좀 세달라, 아니면 뭐 지금 조금 안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발적인 대체 행동을 수행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좀 거리 이격후 개입이 가능하였고, 전반적으로 폭언 및 타액, 기물 파손에서의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불안정 애착과 의사표현에서의 변화인데요. 보호자분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저희가 협력기관과 연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보호자분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긍정적으로 응해주셔가지고 저희 건물 4층에 있는 가족지원센터의 부모교육이나 자조 모임에 정말 열심히 참여해주셨고, 그러다 보니 보호자랑 당사자 모두 긍정적으로 태도가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보호자분과 저희가 공동 관찰일지를 작성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당사자의 변화를 관찰하고 상담하며 원활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은 의사표현에 있어서의 변화인데요. 이분께서 교사랑 대화하는 걸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발화 속도 매우 빠르시고 주제가 수시로 변하시고 또 발음이 좀 부정확하세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텐트럼이 발생한 적이 많았는데, 일기를 작성하시면서 본인의 의견을 좀 일단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교사랑 대화하는 중에도 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교사가 그 일기를 보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가지고 조금 긍정적인 체계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서 좀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전 행동 및 긍정적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인데요. 보시다시피 7월 이전, 즉 컨설팅 초기 단계나 컨설팅 전에는 여기 성행동 20회, 타의 17회, 즉 뭐 주말을 제외하고 1회 이상은 항상 나타나시는 편이셨는데, 완전 속어는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후로는 아예 많이 감소하셨고, 외부 활동 참여 같은 경우는 이분께서 예전에 저희 센터에서 외부 활동에 한번 참여하신 이후에 앞으로 외부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앞전에 그 단계적 사회적 기술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이분께 개별적 시간표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분이 일주일에 외부 활동이 총 4번이세요. 그래서 여기 10월에 16번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4번씩 한 달 모두 다 참석하셨다는 거고, 여기 11월에는 왜 줄었지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작성 기준일 때가 이런 거지 11월에도 빠짐없이 다 전체적으로 텐트럼 보이시지 않고 잘 참여하셨습니다. 네, 이제 주요 성과는 아까 변화된 모습을 좀 정리한 건데요. 좀 쌍방향 소통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본인의 의견을 차분히 재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비하지만 일기 작성을 통해 주제를 어느 정도 확립 후 대화가 가능하였고, 대화 중에 타인을 험담하는 비율도 상당히 감소하셨습니다. 이렇게 원활한 의사소통의 비율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바로 다음 도전 행동의 발생 빈도 및 강도도 현저히 감소하였는데요. 이게 뭐 타액, 폭언, 스킨십, 뭐 하루 1회 내에 발생하던 이런 모든 도전 행동이 지금 평균 한 달 1회 내에 발생할까 말까 하는 정도로 많이 감소하셨고, 여기 보시면 뭐 최소 1시간, 최대 7시간, 뭐 평균 3시간 지속되었던 도전 행동 역시 많이 감소하셨습니다. 또 이게 도전 행동 발생 빈도랑 강도가 감소하시다 보니까 또 센터 등원 빈도 및 참여율도 증가하셨어요. 이분께서 텐트럼이 있던 다음 날은 결석하는 경우가 좀 잦으셨고, 이 흥분하신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결석일, 뭐 미참여 활동, 뭐 체험학습 같은 외부 활동,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텐트럼까지 전혀 잘 보이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사의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당사자 도전적 행동 중재 및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시야 확장. 둘째, 다양한 분야의 자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전문성 및 역량 증진. 세 번째, 도전적 행동에 대한 원인 파악 및 경감 도모. 이 세 가지 주요 성과를 통해서 저희 센터의 목적이었던 지역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원점은 이번 사업이 좀 계속 지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우러나온 제원점인데요. 조금 사업의 지속성이 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이 조금 짧았던 점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을 완벽하게 파악하거나 효과적인 중재하는 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사업의 지속성을 확립해서 장기간 관찰을 하다 보면 보다 효율적인 중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되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보호자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 센터 보호자분들은 엄청 만족도가 높으셨어요. 그런데 뭐 일정이나 뭐 개인 사정 때문에 좀 참여에 어려웠던 적도 있으셔가지고 이런 보호자 상담이나 교육이 조금 늘어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타는 정말 전문가분들께서 어려운 시간, 귀한 시간 힘들게 내주신 거 충분히 잘 인지하고 너무 감사하지만, 여기 사업 신청하신 분들 제외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뭐 환경, 일정, 인물 변화에 대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그래서 발달장애 지원센터랑 뭐 평생교육센터 여기 전문가분들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당사자 방문 일정을 좀 조율하면 혼란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작품은 저희 센터 발달장애인분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근데 문구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항상 발표 마무리 때 이걸 좀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하루가 좀 선물 같은 날들이 되길 기원하면서 이상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김지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관악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이보름 주임님께서 당신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4년 다학제 전문가 사업에 참여하여 당신을 알아가는 시간 내용을 공유하게 된 관악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표자 이보름입니다. 저희 기관은 타 기관과 다르게 5사례를 케이스를 진행을 하였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땡님이시고 남성분이십니다. 86년생이시고 심한 자폐성 장애와 ADHD 성향을 지니고 계십니다. 소변 보기에 강박, 여기 가장 심한 어려운 문제 행동으로 저희가 보고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탈, 타해 행동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주 양육자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폭력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이 대상자를 사람 중심계 PCP 컨설팅 중점 대상자로 선정해서 그에 맞는 목표를 세워 지원하기로 하였고, 당사자를 이해하고 당사자 중심의 계획을 세워 궁극적으로는 어려운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에 따른 수행 절차는 대상자를 관찰하고 또 전문가분들이 회의를 또 통해서 컨설팅을 종사자, 당사자, 그 다음에 가정을 통해서 지원을 들어갔고요. 중재안 제안 및 전달, 그 다음에 저희 결과로 도전자 행동의 변화까지 보는 수행 절차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당사자 이해하기 단계에서는 각 전문가분들의 당사자 관찰과 동사자들의 당사자 이해,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당사자 이해 활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종사자 PCP 교육과 담당 실무자 PCDA, 그 다음에 가족 PCDA 등 당사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당사자가 원하는 것과 또 지원자들이 원하는 것의 차이를 좀 이해하고 구분을 하여서 당사자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사자 PCD 교육도 되게 만족도가 높고요. 담당 실무자가 PCD 회의를 통해서 이 당사자의 좋은 점과 존경할 점도 한번 생각해보고 원페이지 작성에 기초가 되는 자료들도 공유를 해봤습니다. 가족 PCD 회의 동안
가정에서의 당사자 지원 내용과 또 그 당사자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특히나 보호자는 지금까지 당사자가 감정이 없다 인식을 하고 계셨었는데요. 보호자가 지금까지 미처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셔서 당사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 표현한 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당사자 중심 계획 전달 부분입니다. 조금 숫자가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이유가 이러합니다. 저희가 워낙 케이스가 많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점이 있어서 그렇고요. 질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 수치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종사자 분들은 각 당사자들의 그 관찰에 따른 의견이 취업하는 과정에서의 좀 물리적 시간이 많이 저희가 소요될 수 있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종사자가 중재안을 적용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전문가에게 수시로 피드백이 이루어져서 보완돼야 되는 부분이 좀 시간이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전문가분들도 아쉬워하시고 저희 기관에서도 좀 매우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관 자체적인 개별화 계획을 동시에 들어가면서 지원 계획 수립 및 그 다음에 조사자 전체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 페이지로 서류화하여 후에 다른 지원 담당자가 바뀔 때도 이 종사자들이 이제 전문가한테 받았던 내용들이 원활하게 전달이 되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제공된 의료 전문 부분인 약물, 스트레스 관리의 교육 만족도가 굉장히 생각보다 높으셨습니다. 교육 진행 방식과 이제 채널의 다양성이 좀 있었다면 더 참여율도 높으셨을 것 같고 더 만족스러우셨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행동중재, 환경구성, 의사소통, 작업치료 등 다른 전문 부분의 지원안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좀 과제로 인식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인적이나 물리적 환경의 이유로 실행에 좀 어려움을 보이시면서 낮은 적용률을 보여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박대님의 사례에서도 보호자가 물리적인 환경과 상황을 이유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기관과 가정에 맞는 더 세밀한 지원 계획을 제공해야 하고 이 또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물리적 시간이 좀 부족하여서 지원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실천 가능한 중재안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어려운 행동에 좀 긍정적인 변화도를 봐야 되잖아요. 그 부분인데요. 저희는 일단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또한 계속 변화되고 있음을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크게 강박, 화장실 강박과 기다리기 부분입니다. 일단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규칙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중재안을 접목해서 언어 반복적인 안내보다는 제한된 선 일정 언어 안내 및 그 다음에 시각화 개별 시간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기주도적 수행 능력 증진을 위해서 스스로 시각 타이머를 돌리고 지키기 등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컨디션에 따라서 협조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교사가 제한하는 시간과 당사자가 원하는 시간을 병행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당사자에게 루틴화를 만들어준다면 변화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 하원 시 택시를 기다린다거나 순서를 기다리기 등의 당사자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기다리기 시간에서는 PCD를 통해서 알게 된 선호하는 활동인 노래 부르기를 제공해서 점차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진행 사진들인데요. 저희는 종사자 PCB 교육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종사자 담당 종사자들 PCD회의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보호자분도 아버님이 참여하셔서 가족 PCD회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이제 티칭을 해주시는 부분의 활동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학습자 지원 사진이 그 사진인데요. 본인이 스스로 타이머를, 시각화 타이머를 돌려서 이제 지킬 수 있는 걸 활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기다리는 시간에는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선호하는 노래 부르기 활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사업에 제가 참여했던 소감 및 유의미한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또 이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신 관계자분들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가 협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 사람의 다각도로 이제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관찰해서 이제 상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니 참 유의미했던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한 사람을 알기에는 많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지원이 지속될 사업으로 더 발전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또 참여 의사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같이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관악형교 발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이보름 주임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세션2 마지막으로 성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이미경 선생님께서 조금씩 천천히 우리 함께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조금씩 천천히 우리 함께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성북센터의 이미경입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마지막을 맡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이니만큼 짧고 굵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이용자의 특성과 어려운 행동들, 그리고 다학제 진행 과정들, 그리고 그 계획에 맞게 이용자를 지원했던 과정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이 여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속도가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분은 좀 많이 느리긴 하지만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인생 과업에 맞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주인공은요, 이제 특수학교를 막 졸업하신 만 20세의 이용자분이십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은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와 내병면 중먹장애가 있으시고요. 뇌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르필약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지로리 약물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용자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용자는 뇌병면 장애로 인해서 약간 보행에 다소 불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눈의 시력차가 크기 때문에 특수 안경을 착용하고 계시고요. 척추 측만으로 인해서 장시간 동안 한 자세로 유지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 보호자는 우선 이용자분이 독립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했으면 좋겠고 화장실 욕구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사회로 나와서 이용하게 된 우리 센터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편의시설들, 음식점이나 영화관, 백화점과 같은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께서는 이용자의 나이가 어린 만큼 아직 우리 이용자가 조금 더 뭔가를 배우고 더 발전하고 자기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삶의 관점을 갖고 계셨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학제 상담을 하면서 어머님께서 자신이 고수했던 이런 삶의 관점이 우리 이용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을 좀 수용해 주시면서 이용자를 바라보는 관점, 지원 방안에 관해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용자의 강점은요, 우선 독립보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정말 가장 큰 강점은 정말 일상생활에 관련된 대부분의 언어를 다 수용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이분이 무발화임에도 불구하고 상황 판단과 눈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말을 다 알아들을 정도로 인지 능력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서 일부 행동들, 예를 들면 뭐 바지를 올린다거나 수저로 밥을 뜨거나 아니면 식판을 옮긴다거나 가방을 옮긴다거나 등의 간단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본인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아주 명확한 몸짓 언어로, 과격한 몸짓 언어로 표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약점은 제가 잠시 뒤에 다음 페이지에서
이분의 어려운 행동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인공은 진짜 강점이 많으세요. 근데 이 단 한 가지의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서 이 많은 강점들이 조금 안 보이게 돼서 많이 안타까운 케이스였는데요. 가장 큰 어려운 행동은 이분은 실내나 실외를 막론하고 본인이 낯선 환경에 가시면 적응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센터를 처음 오셨을 때도 센터에 입장하는 것도 어려우셨고요. 센터에 와서 상담하실 때도 착석이 어려우셨으며 어머니에 대한 꼬집기, 머리 잡기 등의 타의 행동이 나오면서 도전 행동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본인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고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의 두려움으로 발생하는 도전 행동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타해가 생기고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센터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이분이 우리 센터에 더 적응을 하고 더 나아가 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정말 운이 좋게도 다학제의 그런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학제 컨설팅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우선 4가지의 파트에서 여러 전문가분들이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우선 언어 영역을 보시면 이용자의 비상식적 몸짓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이용자가 자신의 어떤 의사표현들이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줘라 라는 피드백이 있었고요. 그 작업 및 감각 통각 부분에서는 이용자가 낯선 환경에 조금은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리고 쿠션이나 방석 등을 활용해서 장시간 자세 이용이 불편한 이용자가 이 환경에 조금 더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어라. 그리고 환경과 활동 영역은 이용자가 일과 중에 센터 일과 내에서 안정적으로 감정을 유지하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행동 수정 부분은 이용자가 이제 외부 활동을 지원하실 시에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분을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강화물을, 이용자는 손 자극과 감각 자극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강화물을 제공해서 외부 활동 시 한번 활용해봐라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사실 계획을 세우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막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이용자가 앞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적응을 하고 또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이용하는 것에 적응하셔야 되는 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즐기면서 누리면서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사회성을 향상한다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하위 목표로 라포 형성, 긍정적 행동을 통한 도전 행동의 감소, 그리고 점진적인 이용자의 활동 영역 확대라는 각각 3가지의 세부 하위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이 계획들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첫 번째 이 계획을 그럼 우리가 이 이용자가 센터에서 일상생활 하시는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이용자분은 일상생활 수행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본인만의 안정된 루틴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적응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분께 긍정적인 반응을 먼저 해줘보자. 이분이 어떤 일과를 수행했었을 때 우리 지원 인력들이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이분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이런 지원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빨리 라포를 형성하고 이런 친밀감을 느끼면서 우리 센터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하자라는 계획에서 이러한 계획들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용자는 사실 우리 주인공분은 사실 초반에는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어요. 이분의 타의 행동 때문에 저희 반 이용자분들이 이분이 오시면 아 싫어요 저리 가요 라고 피하시거나 저희가 활동을 할 때도 같이 앉아있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금 떨어져 앉거나 아니면 밥을 먹을 때도 개별 책상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그래도 이분이 특수학교 졸업하고 처음 사회생활 하는 공간인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 또래의 친구들과 더 많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좀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친구들과 매일 아침 등원 하원을 할 때 아주 반갑게 양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고요.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억지로라도 좀 친한 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간이 있죠. 간식 먹는 시간. 그리고 가끔씩 이용자분의 어머님께서 저희 이용자분께 간식을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이 간식을 직접 우리 주인공분이 다른 친구들, 우리 반뿐만이 아니라 다른 반 친구들과 다른 반의 선생님들께까지도 간식을 나눠주면서
이분이 조금 좋은 반응을 상대로부터 받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센터에 조금 더 적응할 수 있고 또 원만한 사회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긍정적 행동 지원을 통한 도전행동의 감소라는 계획의 실천 내용을 보시면 이용자분은 사실 손으로 뭔가 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작업 치료를 오래 받으셨기 때문에 구슬 깨기도 굉장히 잘하셨고 또 손 감각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말랑이 인형과 감각볼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적용해본 결과 이분이 이 말랑이 인형하고 감각볼을 가장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지만 센터 내부의 활동 또 센터 외부의 활동을 할 때 이런 감각볼을 활용을 해서 이분이 불안감을 좋은 감정으로 전환을 하고 이런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원 과정을 보시면 점진적인 이용자의 활동 영역. 사실 이 계획은 저희가 나머지 세 가지의 또 하위적인 실천 방안들을 같이 지원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용자에게 먼저 사전 내용을 고지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자와 협의해서 해당 장소에 미리 가볼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주 점진적으로, 아주 천천히 이용자가 이 외부나 센터 내부의 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를 보시면 사실 이 지원 계획은 센터 내부의 지원 계획과 센터 외부의 활동 영역으로 두 가지가 나뉘는데요. 지금 이 공간이 운동실이에요. 근데 이용자분이 저희 센터에서 유독 싫어하시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운동실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특수학교를 다닐 때부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독하게 운동실을 싫어하셨던 분이었는데 저희 센터는 센터 특성상 대부분의 활동들 뭐 운동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사 아니면 성교육, 인권교육들이 이 센터에서 이 체육실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용자분이 계속해서 이 운동실을 거부하신다면 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많은 제약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하던 중에 우선 이분에게 천천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해서 처음엔 어떻게 했냐면 지원 인력과 함께 이 운동실 밖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서 있기도 하고 하면서 차츰차츰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와 함께 운동실 안으로 들어가서 몇 발자국 걸음을 떼보기도 하고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운동장을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그리고 한 바퀴 도는 과제를 수행한 후에는 아낌없는 칭찬과 박수를 드리면서 조금씩 이분이 이 공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학제 상담 이후에는요. 이분이 좋아하는 이 공과 감각볼, 이 활동들을 이 운동실에서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점심시간 내내 이분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없이 자유롭게 이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지원을 했는데요. 보시면 지금 운동실을 그토록 싫어하셨던 분이 지금 보시죠. 매트 위에 누워 계십니다. 네, 지금 현재는 저쪽 사진을 보시면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인권교육과 성교육 그리고 어제 진행했던 송년회를 비롯해서 많은 행사를 운동실에서 진행했는데요. 보시죠. 친구들하고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같이 앉아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은 뭐 운동실 들어가실 때 별다른 거부 반응 없이 잘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센터의 외부 활동을 보자면 사실 이것도 저희가 세 가지의 원칙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나갔다가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해서 이제 되돌아오기로 했었는데 우선은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할 것. 근데 이 과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우리 어디 갈 거예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분께 사진 또는 컴퓨터로 검색을 해서 이 해당 장소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우리가 만약 카페에 간다 그러면 어떤 음료를 마실지 뭐를 할지를 미리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 알려드린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머님께서 다학제 상담 이후에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외부 장소를 알려주시면 가정에서 미리 가볼게요 라고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타겟 장소를 두 가지를 잡았었어요. 저희는 센터 뒤에 정릉천이 있고요. 센터 옆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정말 큰 카페가 있어서 이용자분이 그 카페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고 뒹굴뒹굴하고 해도 좀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 그런 분위기여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 두 가지의 타겟 장소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지원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저희 건물의 로비예요. 엘리베이터. 그냥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싫어하셔가지고 그렇게 거부를 하셔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저나 또 선생님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나가는 것까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문 밖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적는 척까지 걸음을 떼보는 것, 이렇게 점진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용자분이 처음엔 정말 싫어하셨는데 이게 적응을 하시면서 막상 또 적는천에 가시면 너무 좋아서 쾅쾅 뛰면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페에 갔을 때도 정말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카페의 그 유리벽을 1시간 동안 쾅쾅쾅 치시면서 막 울거나 대굴대굴 구르거나 하시는 행동을 하셨는데 지금 카페에 가시면 지금 테이블에 앉아 계시잖아요. 테이블에 앉아서 조금 다른 이용자들하고 같이 음료도 마시고 이렇게 음식도 먹고 하면서 정말 그 또래의 나이에 맞게 즐거운 낮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말 큰맘 먹고 한 번 더 도전해보자 했던 곳이 바로 이 서울 어린이대공원인데요. 이거는 저희 반만 강한 게 아니라 저희 이제 다른 반과 합반을 해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용자분이 물론 가셨을 때 도전 행동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약간의 구르기와 누르기, 눕기 등 행동이 나오시긴 했지만 너무나 신기한 게 이용자분이 저에게 익숙해지고 이 공간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내가 외부 활동을 하면 되게 좋은 게 생겨라는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분의 도전 행동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맨 처음에 외부 활동 지원했었을 때는 지금 사진은 제가 올리지 않았어요, 일부러. 근데 이 이용자분을 거의 뒤에서 이렇게 안고 가야만 활동이 가능했었는데 다학제 피드백 이후에 이렇게 등 뒤에서 살짝 손만 대도 이용자가 가실 수 있는 단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등 뒤에 살짝 손을 대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시고요. 또 그 어린이 대공원 안에 처음 가보는 동물원도 정말 처음 가보는 장소였는데 이용자분이 저를 따라오시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외부 활동에 참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의 이런 기간이 물론 짧긴 하지만 이용자분께서 너무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셔서 저도 감사하고 이용자분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이제 그 외의 지원들을 좀 보자면 사실 저희 의자가 원래는 저 뒤에 있는 나무 의자였어요. 근데 이제 이용자분은 장시간으로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에 굉장히 힘든 분이시고 척추 측만이 있고 내병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아예 의자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자신의 자리를 인식하고 앉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 자리에 전용 방석을 놔뒀고요. 그리고 뒤에는 쿠션을 한 번 더 깔아가지고 이용자가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성과를 조금 보시자면 저희가 9월에는 도전 행동이 27회라는 횟수가 저희가 개별 횟수를 파악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일어나면 연속적으로 행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제 작성을 한 건데 17회였던 그런 도전 행동이 8월이 되면서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다학제가 들어오면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분이 저희 센터를 처음 이용했을 때와 비교했었을 때 활동 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센터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센터 수업이나 활동을 할 때 이제 아까 보셨듯이 저희의 송년회나 인권교육들, 성교육들 이제 이런 것에 이용자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생겼고요. 참여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그렇고 저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용자분은 낯선 공간에도 거부반응이 있으시지만 낯선 사람도 잘 따르지 않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통해서 이용자분이 저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외부 활동에서 저를 따라주시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저희 반에서도 처음에는 이용자분을 싫어하셨는데 저희 친구들이 정말 이용자분이 오면 반갑게 먼저 인사하고 같이 팔짱도 끼고 간식도 나눠 먹고 하면서 이런 원만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요. 기존의 지원 방안을 우선 유지를 하되 이용자가 앞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려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이용자가 우리 주인공분이 물론 무발화이긴 하지만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실 수 있으시고 일상생활에 관련된 수용 언어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이 이용자분의 우리 주인공분의 어떤 비언어적인 몸짓 언어들을 좀 더 많이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분의 어떤 의견들을 수용해주고 이분한테 나의 의견이 수용되는 그런 긍정적인 경험을 쌓게 해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보자면 사실 아무래도 다학제 그 전문가분들의 여러 컨설팅을 통해서 제가 한 사람을 이렇게 다면적으로 볼 수 있게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PCP나 PCT의 개념이 정말 와닿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용자분의 입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구나, 실천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의 소감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back to basic입니다. 사실 이용자를 고민하면서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과 또 다학자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저는 역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했던 거구나. 이용자를 관찰하고 라포를 형성하고 이분에게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원을 좀 해보자면, 모두가 물론 다 아시겠지만 평생교육센터는 그 1:1 개별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여러 기관의 협업들,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전문가분들의 이런 컨설팅과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 현장에서 지원을 하는 현장의 인력들이 좀 더 전문적이고 구체화된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앞으로 조금 더 개인적인 좀 바람을 보태자면, 저희 이제 주인공분이 이러한 과정을 꾸준히 조금 지원을 받아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정책화되어서 추후에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짧았죠? 짧게 끝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발표를 맡게 된 이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성북평교회 이병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세션 3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션 3에서는 사업 참여자들의 보호자 두 분께서 사업 참여 이후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윤경 보호자의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도전적 행동 전문가 배치 사업 컨설팅 지원을 받은 엄마 이윤경입니다. 우선 이 사업을 설계하시고 후원해 주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과 이 프로그램 동안 세심하게 꼼꼼하게 를 관찰하고 조언해 주신 전문가 선생님들, 그리고 그 컨설팅을 토대로 매일매일 회기를 지도해 주신 담당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살 무렵에 발달장애 의심 진단을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방과 후에는 언어, 인지, 놀이, 체육, 치료실 이런 데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평생의 교육을 위해서 그만두었는데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는 않았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 가족이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는 특수학교인 정진학교에서 5년을 다니고 재작년부터 양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특징이 일단은 신체 장애 없이 건강한 편에 속하고요. 외부 활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말에는 저희 가족들하고 등산, 산책 이런 거를 많이 다니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음악을 좋아해서 유튜브에서 자기가 스스로 좋아하는 노래를 찾아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이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요. 다만 얘가 계절 변화에 민감하고 좀 감정 기복이 심해서 짜증이 나거나 할 때는 많이 울고 도전적인 행동을 많이 해서 돌발 행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는 평상시에 잘 웃고 그리고 상냥한 편이긴 한데 성격이 급해서 만약에 자기가 의사표현한 걸 다른 사람들이 빠르게 알아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대처를 해주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짜증을 내거나 또는 울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뭔가 옮겨가지고 일을 저질러서
일을 저지르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상 패턴이 어긋나면은 못 참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런 가 요즘에 이번에 실시한 서울시가 지원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3가지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언어적 의사 표현 능력이 향상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성격이 많이 급한 편이라서 한두 단어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말을 해서 의사 전달 능력이 부족했는데요. 이번에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서 행동이 무척 빠른 편이라 평상시에는 행동으로 먼저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말로 의사 표현을 하고 그리고 반찬 더 주세요 이렇게 문장으로 말하는 연습도 하고 하면서 자발적인 표현도 늘고 그리고 자발적인 표현도 늘면서 언어로 표현하는 정확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민하고 민감한 체질이라서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었는데 감각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하기 싫은 활동이 있으면은 안 하겠다고 거부 의사도 밝히고 그리고 스스로 휴식 공간에 찾아가서 휴식을 취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 개인 일과 시간표를 작성하고 실행하면서 일상생활을 루틴화해서 걔가 예측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편이었는데 불안감을 많이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칭찬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평상시에. 근데 그 칭찬과 보상을 통해서 도전적인 행동들이 많이 줄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면서 센터 생활에 대해서 본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센터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집에서도 웃으면서 기분 좋게 지내는 일이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센터 생활도 전보다 많이 원만해지고 본인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집에서 웃으면서 기분 좋게 지내는 시간이 많이 늘었어요, 예전보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사실 아빠나 형에게 공격적인 행동들을 가끔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없어지고 그리고 물건을 던지는 습관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런 습관들이 많이 줄면서 긍정적인 행동 변화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자신이 뭐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요즘도 예전처럼 많이 울기는 하는데 그 외의 변화들은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하고 사회의 유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은 가 사회적으로 자립활동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가 사망한 후에라도 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걸 위해서 저희는 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감대의 형성을 다른 사람들과 공감대 형성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사실 저희의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노력으로만은 가능한 게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울시 이 사업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열심히 수행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와 비슷한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이런 사업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로 바라는 거는
이 평생교육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이 지원이 빠르게 지원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나 다른 데서도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위영숙 보호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영등포 평교센터에 다니는 엄마입니다. 네, 제 아이의 변화는 그 평교센터의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집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 행동을 했을 때는 그 문제 해결만 하려고 했던 부분을 아이에 대한 마음을 이해를 해주려고 했고, 또한 아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끝까지 들어준 다음에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이제 이렇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그만 그 아주 사소한 일에도 아이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해 주었고, 일부러 칭찬해 줄까, 뭐를 칭찬을 해 줄까 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전반적인 면에서는 그 다학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얼굴 표정이 많이 밝아졌고, 또 충동적인 그 조절이 줄어들었고, 또 엄마하고 그 부를 때 그 목소리 음색이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계속적인 그 노력을 영등포 평교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있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그 공격적인 행동이라든가 도전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데도 그 선생님들께서 이 사업에 참여해 주신 그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고 평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그런 부분을 너무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극복해 주셔가지고 오늘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많이 밝아진 모습으로 되고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이 다학제 사업이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들었고요. 또 우리 이 교육이 제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시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부모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다학제를 통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를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잘. 그러는데 이렇게 이렇게 다학제 사업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표인데요. 이번 발표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박광우 책임연구원께서 발달장애인 도적 행동 지원 모델 개발과 운영 방안 연구에 대한 주요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박광욱입니다. 일단 저는 오늘 연구 결과는 아마 이제 서울 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보고서를 제작을 해서 아마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아주 주요한 내용을 조금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 모델 개발과 운영 방안 연구입니다. 그 연구 제목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여러 이제 연구 과정 절차를 거쳐서 결론적으로 도전적 행동 지원 모델이 좀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 지원 모델을 좀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운영 방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연구 필요성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일단 이제 최중증 발달 장애인 분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사실 서비스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본격적인 사실 고민과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학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좀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 다학제 지원은 실제 이제 실천 현장에서 조금씩 각 개별 기관 쪽에서도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다학제 협업이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고, 또 각 전문 이제 영역마다 사실 되게 고유성과 전문성이 있다 보니 이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그 노하우도 없는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학제 지원 협업을 전문가끼리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조금 더 모색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인재원에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요. 지금 발달장애인을 이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1,205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도전적 행동 지원 경험이 있는 종사자분들이 한 95.4% 정도가 이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도전적 행동, 이 발달장애인분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조금 다양한 역량과 다각적인 어떤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그리고 다학문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그런 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으로는 응답자의 96%가 이 기관별로 다학제 전문가를 배치하고 협업이 되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사업하고 연구가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에서도 지금 기관별마다 같이 진행하는 게 굉장히 바쁘시고, 또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바쁘신 과정에서 굉장히 자료 수집 과정에서 최대한 조금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구다 보니까 또 충분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우리 종사자분들과 전문가분들이 이 바쁜 일정 안에서도 이 사업을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연구 방법은 저희 연구 보고서가 이제 배포가 되면 그 안에 한 300페이지가 되는데요. 그 안에 이제 국내 관련 문헌들을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점 집단 면접을 우리 부모님들 대상으로, 또 이제 평교, 종사자분 대상, 그 다음에 전문가 대상으로 초점 집단 면접도 실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다학제 지원 사업 진행된 거에 대한 평가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발달장애인 분들에 대한 어떤 도전적 행동 평가라든지 삶의 질 평가가 간략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원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또 워크숍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종사자분들이나 우리 전문가분들, 또 부모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고요. 그 다음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조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연구 보고서가 나오면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구를 하면 연구가 사실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네,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조금 더 견고히 하는 연구가, 지속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고, 사실 저도 이번에 이 연구를 참여하게 되면서 인재원 차원에서 한 2개 정도 후속 연구 예산 비용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시작점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연구를 실제 또 현장에서, 다양한 실천 현장에서 좀 적용을 해보면서 이 모델을 조금 더 개선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고요. 이게 이제 모델로만 거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사실은 접근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를 계속하면서 목소리를 내면서 제도화된 때까지 한번 노력해보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전체 연구 과정에 대한 자료 수집 결과를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지원 모델에 기반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학제 지원 모델에 지원 모델 어떻게 개발을 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다학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론적 근거를 조금 더 연구진이 깊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일단 다학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저희 도전적 행동 다학제가 아니라 그냥 다학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성이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학제는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개념을 살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학제는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영역, 간영역, 초영역. 자, 여기에 이제 좀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일단 다영역 지원은 다양한 전문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컨설팅을 하는 거죠. 여러 방법으로. 자, 그리고 지원을 각각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또 행동중재 전문가가 참여되면 행동중재 전문가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안을 제시하고 또 그분이 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언어 의사소통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또 제시하고 이분이 또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개입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각각의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과 고유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실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영역은 좀 다릅니다. 간영역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을 같이 합의된 계획을 세웁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면서 어느 정도 합의된 의견을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지원 계획에 따라 각각의 전문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의사소통 전문가는 그 지원 계획에 따라 의사소통 지원을 하고 뭐 감각통합은 또 그 지원 계획에 따라 감각통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간영역이고요. 초영역은 좀 다릅니다. 초영역은 전문가분들이 같이 모여서 합의된 계획을 짜고 또 이거를 같이 일상에서 하나의 지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전문가들이 직접 지원한다기보다는 그 일상을 지원하는 종사자를 코칭해서 종사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다음 뭐 가정에서 양육하고 돌봄하는 우리 부모님이 그 가정 환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부모를 코칭하고 부모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의된 계획을 같이 짜고 누구나 그냥 할 것 없이 그 당사자를 지원하는 지원자가 설정이 됩니다. 그게 의사소통 전문가라서 반드시 의사소통 지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 지원자가 의사소통 전문가의 코칭을 받으면서 일상에서 당사자를 지원하는, 이렇게 뭐 부모님이 뭐 감각통합 전문가의 코칭을 받으면서 우리 가정 내에서 또 지원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학문의 어떤 전문 고유한 영역들이 사실 경계가 허물어지는 계획과 어떤 실천에 있어서 그런 이제 접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이 연구에서는 사실 이제 어디에 그럼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초영역에 좀 접근을 이론적 근거를 두고 다학제 지원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초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나 또 초영역의 작동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좀 다뤘고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초영역에서 다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이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역할 방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문 영역의 역량을 계속 높여야 되고 타 전문 영역의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또 익혀야 되고 각자의 전문 영역의 어떤 의견들을 같이 교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기의 역할이나 사고를 확장시켜야 되고 또 타 영역의 전문 기술이나 지식들을 교환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직접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 방출 안에
역할 신장, 역할 심화, 확장, 교환, 지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초영역 접근을 하려면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개념에 대한 것들을 숙지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초영역 다학제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복지관에서도 이제 장애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미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저희가 국내 사례로 분석한 게 있는데, 여기 서초 아이발달센터의 발달 지원 영아 조기 계획에 대한 프로그램은 초영역적 접근을 좀 적용해서 진행을 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모, 언어, 물리, 작업, 특교, 사복, 의료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과 부모님도 전문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아이를 진단하고 평가하고 아이를 잘 관찰하고 아이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계획을 세우죠. 자, 같이 계획을 세우는데 간 영역에서는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 개념의 간 영역에서는 이렇게 같이 계획을 세우면 예를 들면 특교 전문가는 특교 또 전문가가 직접 실천을 합니다. 언어는 또 언어 전문가가 그 계획에 따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초영역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계획을 같이 세우지만 지원은 그 일상에서 아니면 서비스 현장에서 주로 이 사람을 사례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부모나 종사자가 주 지원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가나 계획 단계를 통해서 다양한 영역의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고 서로 코칭을 하면서 일상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부모 가정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실제 지원은 예를 들면 부모나 주 서비스 제공자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영역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 지원 양육자나 제공자한테 사실 흡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서는 그 코칭, 서로 코칭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학제 지원의 모델을 만들 때 어느 개념을 갖고 가는 게 가장 이점이 있을까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초영역적 접근이 가장 저는 적절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 이유를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행동만 이해할 필요도 없고 되게 통합적인 그들의 삶을 그대로 잘 관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도전적 행동의 복합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성 파악과 전인적이고 다학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 사람 전문가에 의한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관점에 기초한 합의된 지원 방향과 계획이 수립되고, 이게 중요한 게 계획이 일상이나 가정에서 실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되려면 누가 역량이 성장돼야 되냐면 그 서비스 기관의 실제 지원 종사자 또는 부모님이 사실 역량이 증진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치료 세팅처럼 한 해기에 딱 그렇게 개입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일상에서 같이 지낼 사람이 이분을 잘 알고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사실 좋은 지원도 지속성이고 일관되게 진행된다라는 거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종사자와 주 돌봄자의 역량 신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이 지원 사업은 아직 체계를 갖추지 않고 일단은 이제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종사자 분들도 바쁜데. 자, 거기서 이제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해보다 보니까 다영역의 전문가분들도 사실 이제 각자의 고유한 전문성과 고유한 관점이 있는데 다양한 전문가끼리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학습이 됐다. 그리고 서로 내가 몰랐던 어떤 이런 측면도 이 장애인분의 이런 측면도 바라봐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상적이긴 하나 이거를 좀 구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 더 저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체계에 대한 것들이 연구 결과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적 행동 같은 경우는 꼭 초영역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뭐 그동안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이란 다영역 이런 다학제 지원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연구 보고서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어떤 A 기관에서 도전적 행동 발달장애인 다학제 컨설팅 사업을 합니다. 이거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걸 잘 들여다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개념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면 다영역 다학제 접근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각 전문가가 모여서 각자의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각자 지원을 하고 개입을 합니다. 자, 이게 또 맞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육청에서 하는 뭐 행동중재 특별지원단 이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잘 들여다보면 물론 이제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어디 영역에도 어디 접근에도 속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냥 간 영역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합의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근데 그 합의된 지원 계획에 따라 각자 전문가가 개입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다 중요한데 그거 어떤 대상자한테는 간 영역 접근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이제 발달 장애인한테는 그냥 이렇게 다영역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더 다학제 지원이 필요한 조금 더 행동 중재가 좀 심각해 요구되는 발달 장애인을 위하면 한다면 초영역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거를 전제로 저희가 지원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일단 이 지원 모델, 이 다학제 지원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초영역적 접근에 기반해서 도전적 행동 발달 장애인을 다학제 지원하는 방향에 있어서 크게 저희가 한 4가지 정도가 제시되어 있고 전인적 접근, 전문성의 개별성이 아닌 통합성, 그다음 연속적 지원 체계, 그다음 궁극적으로 아까 사례 발표하신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 얘기하셨지만 당사자가 어쨌든 지역사회에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거 꼭 우리가 도전적 행동에만 초점을 맞춘 개입이 아니라 이런 어떤 몇 가지의 원칙이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연구 보고서의 모델은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자료 수집한 결과에 기반해서 디테일하게 지금 작성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그것만 딱 띄어서 보면 가이드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흐름도 나오고요, 원칙도 나오고 방향도 나오고 그 지원 절차별로 필요한 서식, 뭐 이런 것들의 기준들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니고 요거를 또 몇 회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고 저희가 더 경고히 하는, 더 현실에 맞게, 현장에 맞게 하는 작업은 필요할 것입니다. 자, 다학제 지원 원칙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 행동이 아닌 사람의 전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 저도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한 20몇 년 있었지만 저도 이제 반성하는 부분인데요. 난 내가 전문가야. 내가 발달장애인 제일 잘 알아. 저는 그랬습니다.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각자의 어떻게 보면 그 전문성이 사실은 좀 유익하게 모아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의 통합과 합의된 실천. 그다음 저는 여기서 내용 전문가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실 전문가에서 가장 전문가는 당사자랑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 전문가로 부모가 참여하는 부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실현이 되려면 다학제 지원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익숙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사실 관계자들은 이 다학제 지원에 대한 역량과 사실 사전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절차 안에서 나의 역할과 나의 태도와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하고 사실은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칙도 제시가 됐고요. 사실 이제 이 다학제 지원의 모델에 크게 저희가 4가지 부분을 전체적인 흐름을 담고 있지만 4가지를 좀 중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첫 번째는 인력입니다. 인력 배치.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2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지원 모델은 지금은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좀 거점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됐지만, 이 지원 모델은 지금 실천 기관 내에서 지금 적용할 지원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발달센터와 같은 기관은 없다고 보고, 우리 기관에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사실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이 정책적으로 사실 이제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담 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각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종사자는 종사 역할이 있고, 사실은 이 다학제 지원이 되려면 다학제 지원만 좀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관 내 다학제 지원 코디네이터라고 가칭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이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학제 지원이라고 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어떤 다양한 전공, 학문적 전문가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 내용 전문가로서 주 돌봄자,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지원 종사자도 내용 전문가로, 이분들이 발달장애인분을 가장 또 잘 알고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전담 인력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녹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잘 구현이 되려면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체계라는 거는 절차와 텍스트입니다. 우리는 사실 제도 안에서 운영을 할 때 텍스트에 기반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가 안 되면 굉장히 혼란이 될 수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되지? 이건 얼마큼 해야 되지? 그 다음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지? 자,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이게 기본 가이드를 좀 제시를 하고 현장에서 그거를 또 적용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자기 현장에 맞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지원 절차별로 구체적인 내용과 거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걸, 고려해야 될 거,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서식을 사용한다라는 것들이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원 절차 및 가이드 서식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저는 이게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통 기반의 정보 조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마 이제 이 다학제 지원 사업 우리 아마 참여하셨던 기관들에서는 이 전문가가 와서 이거 똑같이 물어보고 저 전문가가 와서 또 똑같이 물어보고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 보면 공통의 그러니까 우리 각 영역에서, 전문 영역에서 알아야 되는 정보들의 꼭지를 제시를 할 겁니다. 그게 서식으로 녹여질 거고, 그래서 뭐 한 달이든 그게 상담이나 기본 자료나 아니면 행동 관찰들을 통해서 정보가 수집이 되면 기관 내의 다학제 지원 코디네이터가 이거를 조직화하는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식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서식에는 중요한 거는 내용 콘텐츠가 행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강점, 일상, 선호 등 당사자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야 이제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는 각각 보려고 하는 내용,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공통 기반의 정보 조직화가 잘 되어야만 사실은 이걸 기반으로 다영역의 전문가들의 논의와 합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제가 사실 이제 세 번째 전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 두 번째 발달장애인 정보 수집 및 평가의 영역에서 이 공통 기반 정보 조직화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고, 어떤 정보가 공통 기반의 정보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전제는 다학제 지원의 사전 이해입니다. 사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다학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의 경험치가 많지 않고 어떤 체계나 가이드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모이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다 좋은 뜻으로 모였지만 굉장히 혼선과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그 전문성을 사실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한 번에 될 거란 생각은 안 들고요.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 문화가 사실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학제 지원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위한 교육은 굉장히 전제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기관의 리더,
사실 기관의 리더가 이 다학제 지원 환경에 대한 의지나 환경 제반 환경의 구축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사실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운영 방안은 이렇게 세 가지로 들어갑니다. 기관 내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모형, 그 다음에 기관 내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모형, 그 다음에 아주 소규모의 기관에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역의 거점 기관을 활용한 협업하는 모형, 요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학제 지원의 성과를 뭘로 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 완화되는 거는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그건 이제 완화되는 게 성과지만 저희 연구진에서 어떤 걸 했냐면 결국은 주 지원자가, 주 양육자가 역량이 향상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종결 시점이다. 그러니까 종결이라는 건 이 사람이 지원 계획에 따라 몇 개월간 진행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기관은 형식적인 그 서비스 기관은 있지만 결국은 평가돼야 되는 거는 지원 종사자가 다른 행동이 나타나더라도 난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 나 다른 행동이 나타나더라도 다른 전문가와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역량들이 사실 증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님들도 만약 내 자녀가 그냥 버겁고 굉장히 뭐 좀 버거운 존재가 아니라 그래도 이 자녀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또 가족의 어떤 협업을 끌어낼 수 있는 자신감, 이런 성취감, 이런 게 사실 역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다학제 지원의 성과 지표로 삼아야 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책까지는 크게 결국은 한다는 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다학제 지원의 거점 기간은 아까 기관 내에서 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지역 내에서는 이제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도 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다학제 지원 역량이 있는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거점 기관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결국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은 법적 근거와 인력, 예산, 목적에 대한 이게 목적 사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체중증 발달장애인이 어쨌든 서비스 진입이 시작됐기 때문에 목적 사업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운영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기관장에 따라 다 하냐 마냐 이거부터 이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 개선, 다학제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및 재교육 지원에 대한 정책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학제 지원 인력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다학제 지원 코디네이터는 기관 내 전담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영역 전문가가 사실 양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수고해 주신 전문가분들이 너무 일당백으로 일을 하고 계셔서 너무 힘들 것 같고, 자, 이미 뭐 관련 전공자가 나옵니다. 자, 이분들이 장애인 복지 현장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발달장애인들을 이해해야 되고, 또 어떻게 다른 전문가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량을 갖춘 그냥 다영역 전문가들이 별도로 좀 양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전문가분들이 조금 더 그 양성을 할 때 아마 모델이 돼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 두 개의 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를 내년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빨리 움직이고 정부에 요청을 해야 목적 사업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인력 양성과 예산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시 이 연구에 기회를 주셔서 이 고민을 하게 됐고, 또 그 후속 연구를 또 생각하게 됐고, 또 저도 이제 어쨌든 법에 기반한 교육기관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조금 더 개별 기관 간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책이 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해주신 박강욱 책임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된 성과보고대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2024년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진행한 도저행동 전문가 배치 사업을 통해서 이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학제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4년 올해 최준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추후 최준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에서도 다학제적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성과보고대의 자료집이랑 연구보고서는 추후에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상입니다.